자, 2차 대전 시작합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을 먼저 이제 해볼 건데 방금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2차 세계 대전부터 왜 하냐? 이 사실상 역사는 인과관계예요. 그래가지고 쇠사슬처럼 엮여져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의 역사적인 흐름인데 그 중에서 가장 거대한 큰 영향력이 큰 연결고리가 2차 대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역순으로 가면은 냉전 시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냥 2차 대전부터 할 거예요. 2차 대전 있기 때문에 냉전이 시작됐고 2차 대전은 1차 대전이란 거대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국제 질서를 형성을 하게 된 건 2차 세계 대전이다. 그리고 2차 세계 대전이 제일 재밌어요. 그래서 2차 세계 대전부터 어느 정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차 세계대전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1차 대전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1차 대전은 그럼 왜 터졌냐는 나중에 하고 이제 1차 대전 진 다음에 어떤 상황이었냐. 1차 대전은 결과적으로 영국, 프랑스 가 한 팀을 맺고 뭐 다른 러시아도 있었는데 복잡하니까 그거 뺄게요. 아무튼 영국, 프랑스랑 독일이랑 싸웠다. 미국도 나중에 이제 참전을 했다.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랑 독일이랑 이제 맞서 싸운 전쟁인데 거기서 독일이 전쟁에서 져요. 근데 이제 아무튼 독일이 이제 전쟁에서 진 다음에 이제부터 2차 세계 대전의 이제 원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2차 세계 대전은 궁극적으로 이제 히틀러 나오면서부터 발자취를 따라가게 이제 되는데 그 전에 무슨 상황이었냐? 독일이란 나라, 1차 세계대전에서 진 독일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독일이란 나라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현재 독일 국가의 명칭은 독일 연방공화국입니다. 연방이죠. 연방에서 뭐예요? 연방이란 거는 국가 시스템으로서 보통 거대한 나라들이 많이 채택을 하고 있어. 러시아나 미국과 같은 인구가 많고 땅이 넓은 나라들은 관리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그 지역의 특색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보통 이 한 개의 주마다 많은 자치권을 주면서 연방제 국가로 하는데 독일은 땅이 그렇게 넓지 않지. 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지금 현재 일본보다 땅이 좁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제 국가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연방제 국가 얘기를 왜 하냐? 독일이라는 나라는 원래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다. 원래 굉장히 조그마한 도시 국가 형식으로 이제 뭐 지금으로 따면 EU 같은 그런 나라였는데 그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독일을 통일을 했다. 예, 이렇게 이제 좀 시작이 되는 거고 독일이 통일되면서부터 이제 아주 잘 살기 시작했다가 1차 대전 나오고 1차 대전에서 지면서 독일이란 나라가 땅을 조금 잃습니다. 이제 전쟁하면서 그래서 독일이란 나라는 쪼개져 있는 국가가 하나의 국가로 통합이 되었었기 때문에 서로 독일어는 같이 쓰고 생긴 거는 비슷해도 이 나라들을 하나의 나라로 묶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 애국주의와 민족주의가 필요했다. 그래서 이 애국주의와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력하게 국가적으로 국민들에게 세뇌를 시킬 정도로 이제 그런 독일의 분위기가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에서 지면서 독일이 어떤 상태였냐? 왜진지 모르겠다. 왜냐? 이 독일 이 영내로 독일 국내 영토 안으로 영국군이랑 프랑스군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딱 들어오기 전에 항복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건데 그 사건이 유명한 킬군항의 반란이다. 그래서 수병들이 해군 친구들이 반란을 이제 시작하면서 독일이 항복을 한 건데 그렇다 보니까 독일 국민들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왜 졌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로 아까 얘기했던 민족주의, 애국주의 우리 민족인 아주 훌륭한 민족인데 왜 졌을까? 이렇게 좀 의문이 드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란 나라가 결국에 전쟁에서 지면서 베르사유라는 데에서 베르사유 조약을 맺습니다. 전쟁 지니까 조약을 맺죠. 그래서 전쟁 지니까 조약을 어떻게 맺었냐? 영국 대표, 프랑스 대표, 미국 대표, 독일 대표, 뭐 이탈리아 대표 다 이제 대표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는데 승전국 프랑스, 영국, 프랑스, 영국, 미국의 입장이 서로 미묘하게 달랐다. 어떻게 달랐냐? 프랑스는 독일을 완전히 재기할 수 없는 그냥 농업 국가로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미국이랑 영국은 좀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왜 났냐면은 독일 바로 옆에 프랑스가 있었고 결국에 1차 대전은 프랑스 땅, 벨기에 땅에서 좀 진행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는 이 복수를 너무 하고 싶었던 거지요. 왜 그리고 이제 프랑스랑 독일은 200년 동안 이 나폴레옹 때부터 싸우고 프리드리 때부터 싸우고 아무튼 치고받고 했던 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이 프랑스는 독일을 완전하게 제압을 하고 싶었던 그래서
이 전쟁 배상금이라고 하는 그 액수가 완전 그냥 좀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막 200조, 300조 막 얼토당토 없는 숫자였다. 그래가지고 영국이랑 미국은 조금 너 심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프랑스랑 벨기에는 아니야. 독일은 죽여버려야 돼. 진짜 이런 식으로 좀 갔었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 어찌 됐든 간에 프랑스의 입장이 관철이 돼서 독일은 엄청난 양의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되었다. 자, 1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독일이란 나라는 아까 얘기했던 독일을 통일했던 나라 독일이란 나라의 이름은 독일 제국이었다. 그리고 나서 1차 대전 끝난 다음에 나온 국가는 바이마르 공화국이었다. 그럼 바이마르 공화국은 약간 좀 역사적인 비중에서 좀 공기 취급을 당하기도 하는데 뭐 그럴 만해요. 이 바이마르 공화국 얼마 안 됐다가 이제 히틀러 나와가지고 전쟁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그 전에 잠깐 있었던 나라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건데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경제적으로 배상금 갚아야지 정치적으로는 바이마르 공화국이다 보니까 독일이란 나라가 형성되고 독일 어권 국가가 형성되었을 때부터 이때까지 민주주의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국가였는데 민주주의를 갑자기 하라고 하니까 행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뭐 집회 결사의 자유 다 생기면서 나는 공산주의를 할 거야. 나는 민족주의를 할 거야. 나는 우파야. 네, 이런 식으로 완전한 이제 사상이 엎치락 뒤치락 했다. 근데 거기서 중심을 잡고 운이 아니야. 우리 이 독일이란 나라는 이렇게 갈 거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있긴 했어요. 힌덴부르크라고. 근데 너무 할아버지고 어떻게 보면 너무 상징적인 인물, 전쟁 영웅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아무튼 독일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이게 이제 1920년부터 흘러가는 독일의 분위기. 자, 그러면 프랑스는 어떤 분위기였을까? 프랑스는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프랑스는 원래 유럽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인구가 3천만 정도 됐었는데 나폴레옹 때 1815년 그때. 근데 이 프랑스에 필적하는 인구 규모를 가진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유럽 대륙의 패권이라고 하면 보통 프랑스가 가져갔었는데 독일이란 나라가 아까 전에 비스마르크란 아저씨가 통일을 하면서 인구가 갑자기 역전이 되고 그 역전이 되는데 우리나라 현재 사회의 문제인 저출산이 프랑스는 19세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프랑스 인구가 1차 대전 할 때 하기 직전에 4천만, 이때 이제 독일 인구는 6천만 정도로 해가지고 인구적인 격차가 있었다. 걷다가 플러스 프랑스는 1차 대전 하면서 젊은이의 3분의 1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이 돌아가셨다는 의미를 좀 와닿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 지인, 가족 뭐 다 포함해가지고 남자 한 사람 이상은 죽었다. 그래서 프랑스는 힘들었다. 돈도 많이 썼다. 영국은 돈 많이 썼다. 영국도 사람 많이 죽었다. 이런 좀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 다시 하기 싫다. 너무 힘들다. 약간 이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그에 반해서 미국은 좀 기분이 많이 좋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산업혁명이 발생한 이래로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건 당연히 영국, 프랑스, 독일 요런 식으로 좀 갔었는데 요 세 나라가 이 유럽 대륙에서 전쟁 치고받고 하면서 공장이 다 부서지고 그리고 전쟁하면은 원래 이제 세탁기 만드는 회사 세탁기가 있었나 아무튼 분유 만드는 회사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생필품을 조달하는 공장이 다 군수 공장으로 이제 전환을 합니다. 이거 지금 우리나라도 동일해요. 그래서 이 공장들이 생필품이라는 어떤 1차원적인 국민의 어떤 생활의 질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공산품을 제공을 못 하다 보니까 그거 전부 다 미국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아주 돈을 짭짤하게 벌고 있었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한테 1차 세계 대전 하면서 모자른 전쟁 비용을 계속 대주고 있었다. 러시안 캐시를 해주고 있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는 전쟁 끝나고 보니까 빚쟁이가 되어 있었다. 이런 개념이고 독일도 바이마르 공화국이 돼가지고 어찌 됐든 간에 서구 사회에 편입이 되었다 보니까 독일한테도 좀 돈을 많이 빌려줍니다. 그래서 1920년부터 영국, 프랑스, 독일이 전후 복구 재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일 전쟁 배상금이 막 무슨 200조 막 300조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액수를 프랑스가 부르다 보니까 힘들었다 많이. 근데 이제 그런 배상금뿐만 아니라 프랑스는 독일이 너무 싫으니까 이 라인란트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야, 이거는 이제 독일 지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들으시면 편할 텐데 이 라인란트가 어디냐? 이 프랑스랑 독일 접경하고 있는 지방을 라인란트라고 하는데 프랑스가 그래요. 라인란트 지방에는 군인 배치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경기도 북부에 군인 배치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비무장화를 시키고 걷다가 이제 프랑스랑 독일 그 근처에 있는 루르라는 데가 있는데 이 루르에다가 군대를 배치해가지고 이 루르는 독일 땅인데 그거를
점령은 아니고 약간 관리, 이게 말이 관리지 아무튼 점령이에요. 그래서 루르를 점령을 딱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뜩이나 전쟁 져서 기분 안 좋아 죽겠는데 왜 전쟁 진지도 모르고 막 거리 나가면 광화문 독일 광화문 나가면은 막 시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독일은 매우 혼란했다. 이러면 약간 이런 분위기에서는 뭘 원하냐? 카리스마 있는 한 사람의 지도자, 코스염이 달려 있는 한 사람의 지도자를 원하게 되었다. 독일의 분위기가 조금 이랬고 그 다음에 영국이랑 미국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좀 깎아주자, 깎아주자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도스안과 영안이라는 걸 하는데 그럼 도스안과 영안의 그 공통점은 뒤에 안이 붙어 있다는 건데 안은 안건 할 때 아니에요. 그래서 도스랑 영은 무엇이냐 그러면 사람이고 도스가 내린 안건 뭐냐? 좀 깎아주자. 영이란 사람이 내린 안건 더 깎아주자 해서 좀 깎아줍니다.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빛을 다 갚습니다. 빛을 다 갚고 휴 하는 상태인데 갑자기 뭐가 터지냐? 경제 대공황이 터집니다. 어머나 왜 터지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독일, 프랑스, 영국 그러니까 유럽에 그냥 좀 내놓으라는 국가들한테 다 이제 캐시 해주면서 대출해주면서 이 어느 정도 경제 금융 패권을 가져오고 있고 막 그런 상태였는데 얘네들이 이제 재건이 끝나다 보니까 이제 미국 물건을 안 사도 됨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은 전부 다 다음 달, 다다음 달, 다음 연도에 이 정도 팔리겠지 하면서 좀 예측을 해가지고 사람 뽑고 원자재 이거 원자재는 이제 이 책상에 나무라고 하면 통나무 같은 거 다 사오고 했는데 갑자기 안 사요 해버리니까 어머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경제대공황이 왜 터졌냐라고 하는 어떤 원인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설이 많고 아직까지도 이거다라는 건 없는데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게 됐다. 수요라고 하면 나 살래요라는 사람들이 적어졌다. 왜? 독일 거 살래요 하는 사람 많아졌고 자동차 뭐 살래요? BMW 살래요 이런 사람이 많아졌고 향수 뭐 살래요 하면 프랑스 거 살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미국이 갑자기 독일이랑 프랑스, 영국을 상대로 자 이제 빌려줬으니까 좀 빨리 갚아보도록 하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독일이 그거는 그 돈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장난하냐 혼날래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독일이 어쩔 수 없다 돈을 찍어내자 해가지고 이때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초인플레이션이라는 상황을 맞게 돼요. 그럼 초인플레이션이 뭐냐? 가끔가다 남미 어떤 국가 중에서는 빵 하나 사는데 10억 써야 된다. 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죠. 그래서 이때 독일도 약간 그런 개념이었다. 그래서 막 불 붙이면은 난로에 불 붙이면 막 화폐, 지폐 같은 걸로 막 불 붙이고 이제 막 그런 아무튼 그런 독일이 이제 상황이었다. 그래서 히틀러가 나오면서 독일 경제가 살아났고 독일이 점점 강력한 국가가 되었다는 틀린 말이다. 바이마르 공화국 때 사실 독일의 경제의 모든 부분은까지는 아니지만은 대체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개선을 했다. 근데 독일 경제가 힘들어진 거는 대공황이었다. 근데 대공황 독일만 힘들었냐? 영국이랑 프랑스 다 힘들었다. 근데 독일만 특히 더 힘들었던 건 영국이랑 프랑스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식민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 블록 경제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블록 경제는 지금 현재도 조금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블록 경제 뭐냐면은 영국이랑 프랑스는 1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식민지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영국 물건을 팔아야 돼요. 어디다 팔까요? 막 남아공 뭐 어디가 있을까? 뭐 아프리카 어디 국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에다가 파는 거지. 근데 안 사면은 어떻게 하면 총으로 좀 몇 방 쏘면은 살게요 뭐 이런 좀 구조. 프랑스도 그랬고 자 그러면은 물건 만들라고 원자재 통나무 어디서 갖고 와요? 저 거기서 안 준다 그러면 총 몇 방 쏘고 요런 블록 경제가 있었는데 독일은 무엇이 없었다 식민지가 없었다. 그래서 너무 얄미운 거지 독일은 영국이랑 프랑스 내가 이거 1차 대전 이기기만 했어도 저거 다 우리 건데 약간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터지냐 히틀러가 싹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근데 히틀러 사람 누구예요? 라고 얘기를 드리면은 막 히틀러 우파예요 좌파예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마르 공화국은 이 표현 결사 자유 행동 이런 너무 무질서하게 이제 국가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과연 공산주의일까 자본주의일까 서구식 민주주의일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군국주의일까 아니 그건 1차 대전에서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나온 등장한 개념이 나치즘이었다. 지금이야 나치즘이 아주 안 좋은 거라고 좀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이때 당시 전 세계적인 상황을 봤을 때 민주주의 제대로 하고 있고 자유주의 자본주의 이거 제대로가 굴리고 있는 나라가 미국 프랑스 영국밖에 없었다. 그래서 무언가 다른 게 필요했다라는 게 이때 당시 국제 질서라기보다는 국제적인 상황이었다.
그래서 독일은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겠다, 제3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 나치즘이라는 거를 많이 전격적으로 지지를 하기로 해요. 그래서 이제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오고 뭐 밑에 괴벨스 나오고 여러 가지 뭐 이때 뭐 많은 얘기가 있죠. 라디오 뭐 이런 걸 해서 대중 매체를 통해 가지고 국민을 선동을 하고 선전을 하고. 근데 독일 국민을 왜 선동당했을까? 물론 히틀러 밑에 수하 부리는 사람들이 말을 잘했기도 했겠지만은 결정적으로는 독일 국민들을 원하고 있었다. 무엇을 원하고 있었다? 철권 통치를 원하고 있었다. 다시 독일을 위대하게, 다시 그레이트 어게인 하는 거를 원하고 있었다. 그래서 독일이란 나라에서 히틀러란 사람이 언제 나왔냐? 1933년에 이제 총통이 되나? 아무튼 총통이 된다. 근데 이거 지금 잠깐 내가 왜 저렀냐? 이 세계사라는 과목에서 문제를 히틀러 걸로 낼 거라면은 총 히틀러가 총리가 된 거, 대통령이 된 거, 총통이 된 거 이 세 가지 연도를 조금 알아둬야 된다. 근데 지금은 아직 튜토리얼 강좌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알 필요가 없다. 그냥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를 알면 되고, 그럼 그때 프랑스랑 영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 전쟁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영국은 섬나라니까 그냥 살고 있었고, 프랑스는 마지노선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그럼 마지노선이 뭐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시험 기간 이제 하루 남았고 이틀 남았고 일주일 남았을 때, 여기 마지노선이다. 이걸 넘어가면은 나는 큰일 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어 히틀러래. 저 독일이랑 프랑스 국경지대에 요새를 딱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새를 엄청 길게 만들어 놓고 막 아무튼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쫙 만들어 놓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한 거고. 근데 여기서 이때 당시 잠깐 이제 군사적으로 이제 탱크 이런 얘기를 좀 할 건데 내가 재밌어가지고, 이때 이제 1차 대전 때 탱크 전투기 비행기 뭐 이런 게 이제 나왔다라고 앞으로 설명을 할 건데, 아무튼 1차 대전 때 탱크라는 게 처음 나오면서 독일이랑 영국이랑 뭐 프랑스, 러시아, 뭐 소련 이런 나라들은 이 탱크를 어떻게 사용해 볼까라고 하고 막 연구를 이제 가지고 놀면서 연구를 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영국은 조금 그냥 평타는 쳤다. 근데 독일에서는 이제 전격전이라고 해가지고 전차를 집단, 어렵죠? 그냥 뺄게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런 프랑스는 마지노선이라는 걸 지었다. 아주 큰 돈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1933년까지 가고, 그러면은 이제 39년에 폴란드를 이제 쳐들어가기까지는 이제 무엇을 했냐? 요거를 이제 유럽에서 한번 잡고, 그 다음에 일본 얘기를 조금 할게요. 야, 그래서 독일이란 나라에서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막 근데 불안한 거지. 왜냐면은 히틀러는 계속 그 유세, 연설, 그 뭐 우리 선거철마다 자동차 막 트럭 같은 데 타가지고 막 나는 이렇게 할 거고, 공약 첫 번째 공약은 이거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히틀러가 맨날 했던 얘기가 나는 유대인이 싫어요. 난 유대인을 없애버릴 거야. 웃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고, 자, 두 번째, 나는 독일이란 국가를 다시 정상 국가로 돌릴 거야. 약간 누구랑 같지? 그 일본 그 같지? 그래서 아무튼 히틀러 이런 거 일단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 프랑스가 저 되면 안 되는데 되니까 이때부터 무엇을 하냐? 공동 방위 그 어떤 체제를 만들었다. 누가? 프랑스가 주도했다. 그래서 세계 지도 쫙, 유럽 지도 쫙 펼쳐서 이제 보시면은 독일이 있고, 지금 현재 독일에 이렇게 그 뭐야, 오른쪽 그 옆구리 같은 걸 찌르는 애들이 체코인데, 이때는 체코가 아니라 체코슬로바키아라 해서 나라가 좀 더 컸어요. 그래서 위 아 체코랑 폴란드랑 그 뒤에 소련, 그 다음에 프랑스랑 해가지고 한 편 딱 맺은 다음에 만약에 독일이 이상한 짓 하면은 같이 공격하자, 이런 좀 구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구상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폴란드를 사실 잘 꼬셔야 되는데, 이 폴란드란 나라가 소련이랑 안 친했다. 그리고 독일이랑은 당연히 독일은 너무 싫은데 소련이랑도 너무 안 친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삐그덕 되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 독일을 제일 경계했던 두 번째 나라, 프랑스가 첫 번째고 두 번째 나라가 소련이었다. 그래서 이 소련은 이때는 이제 레닌이라는 사람 다음에 나온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스탈린 밑에 있는 우리 그 뭐 히틀러 밑에 괴벨스 있듯이 스탈린 밑에는 몰로토프라는 그 양반이 있었는데, 양반이라 하면 안 되죠. 근데 님이라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양반이라 할게요. 몰로토프란 사람이 외무장관이었다. 그래서 프랑스가 그런 거 한다고, 공동 방위 체제를 만든다고, 그러면은 우리 회의 한번 합시다라고 해서 모스크바로 부릅니다. 영국 오세요, 프랑스 오세요, 체코 오세요, 폴란드는
맘대로 하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스크바로 불렀는데 뭐 예를 들어 4월 23일에 하자라고 하는데 4월 25일에 도착합니다. 그 왜? 그래서 프랑스랑 영국 대표단이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왜 늦게 왔냐 물어보니까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여행 갔다 왔다. 일단 좀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몰로토프가 일단은 알겠다. 그래서 자 회의하자. 자 독일이 만약에 쳐들어오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 당연히 뭐 독일을 이제 박살 내야지요. 그래서 그래 오케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는 탱크가 5천 대 있고 군인은 200만 명 있고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싸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프랑스 님은 군인이 얼마나 있나요? 그러니까 200만. 괜찮네요. 그러면은 자 200만을 언제 어떻게 가용을 할 수 있나? 사실은 100만밖에 안 돼요. 왜요? 아프리카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영국 대표단한테 군인 혹시 얼마 있어요? 두 개 사단은 1만 명 정도, 2만 명 정도. 두 개 사단. 사실은 한 개 사단밖에 없어요. 이거 왜냐? 영국은 섬나라여서 육군 병사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해군으로 잘 막아놓으면 됐기 때문에 그냥 좀 이렇게 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몰로토프가 좀 기분이 너무 안 좋았고 어디까지 이런 생각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얘네들이 독일이랑 그냥 우리랑 싸움 붙이고 그냥 혼자 살라는 계략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좀 소련이 기분이 많이 안 좋아져 있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요런 상태였고 이제 히틀러가 이런 걸 좀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된 거 발상의 전환으로 소련이랑 친해지면 되겠네 해서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그럼 불가침은 뭐냐? 아니불에 가침은 모르겠고 아무튼 우리는 서로 공격하지 않을 거야라는 친구를 맺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랑 소련이랑은 갑자기 친구가 되고 폴란드는 그 사이에서 너무 불안했다. 요런 상황이었는데 히틀러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라일란트 그 지역을 갑자기 무장시켜 버리는데 프랑스랑 영국은 하지마 그 오은영 선생님 하는 것처럼 하지마 이런 것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 그리고 이 루르도 다시 뭐 찾아오는 거 뭐 그런 거 하고 루르 얘기 잠깐 하면서 길어지니까 아무튼 다시 찾아오고 하면서 독일의 재무장을 막 하고 있었다. 근데 여기서 또 뭐 하냐? 여기 이건 좀 서양사 그 시험에 나오는 거지만은 세계사 시험에 나온 거지만 두 가지 합병을 해요. 뭐 첫 번째 뭐냐? 오스트리아랑 합병을 한다. 오스트리아란 나라는 무엇이냐? 오스트리아도 독일어권 국가였다. 아까 초반에 좀 설명을 드렸다시피 독일이란 나라는 어찌됐든 간에 독일어권 다른 나라들끼리 합쳐져서 만든 나라였는데 그 합쳐지는 당시 그 1860, 70년대 얘긴데 오스트리아도 독일어권 국가여서 이 독일이란 나라를 어차피 통합을 해서 만들 거라면은 오스트리아도 낄까 말까요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상상 안 가지만 오스트리아는 지금은 나라 되게 조그만하지만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 독일어권 국가의 패권은 오스트리아란 나라가 갖고 있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란 나라를 이때 이제 통합을 할 때는 좀 뺐었다. 이게 왜 그럼 영향력이 큰데 그럼 오스트리아가 이걸 뭐가든 그거 얘기하면은 매우 기니까 이제 다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아무튼 그래서 독일어권 국가가 오스트리아였는데 그 오스트리아를 합병을 한다.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를 먹고 히틀러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체코 이 체코 지역이 너무 옆구리를 푹 찌르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걸 어떻게 좀 합병 먹고 싶다. 전쟁은 안 하고 먹고 싶다. 그래서 막 계속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체코 먹고 싶다 막 이러면서 계속 영국 프랑스한테 조금 티를 많이 냈다. 근데 그런 티를 많이 내고 있는 와중에 영국 프랑스가 아주 충격적인 결정을 해버립니다. 히틀러야 체코만 먹어 이제 전쟁하지 말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영국 총리가 이름이 참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윈스턴 처칠 전에 네빌 체인벌린이라는 양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양반이라 할게요. 그런 사람이 이제 그 네빌 체인벌린이 그럼 너 체코 가져. 더 이상 이제 뭐 안 해. 하지 마. 그 확장 이런 거 하지 마라고 하고 프랑스도 이렇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히틀러는 당연히 감사합니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무솔리니 이 히틀러의 친구 무솔리니도 같이 뭐 오케이 해서 넷이서 이제 사진을 찍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어색한 사진을 찍고 체코를 낼름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독일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지면서 이 유럽 정세가
조금 이제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여기까지가 1939년 쳐들어가기 전에 유럽 정세이고, 자 이제 일본 얘기해 봅시다. 일본 얘기하면서 이제 2차 대전 시작을 할 거예요. 일본은 언제부터 얘기를 할 거냐? 1853년부터 조금 봐야 돼요. 그럼 185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페리제독이라는 분이 이제 일본에 처음 당도를 한 건데, 그러면은 일본에 처음 당도를 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때 당시는 이 1853년은 이 일본이란 나라가 에도 막부였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막부가 뭐예요? 아, 정권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선 시대, 고려 시대 이런 식으로 나누지만 일본은 이 대체적으로 막부로 이 시대를 좀 나누는 경향이 있다. 경향이 아니라 그냥 그렇다. 그래서 무로마치 막부, 가마쿠라 막부, 동안에 뭐 전국 시대 있고 에도 막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막부 체제라는 거는 우리 일본 지도 쫙 펼쳐서 보세요. 알아서 일본이란 나라는 원래부터 우리는 나는 일본인 이런 개념이 없었고, 약간 독일이랑 비슷하게 전국에 몇백 개의 조그만한 도시 국가로 이 나눠져 있던 게 원래 일본이었다. 근데 그러한 몇백 개의 도시 국가를 다 이제 도장 깨기라고 하죠. 다 이게 쓸어가 전쟁에서 하나로 만들어 놓은 힘으로라도 이거를 굴복시킨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다. 원래는 오다 노부나가였는데 이 혼노지의 변이라고 해서 통일이다 했는데 그 통일하기 직전에 죽고, 그 오다 노부나가의 가신 그 부하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케이 내가 이제 일본의 왕 해서 뭘 일으켰냐면, 그때 임진왜란 일으키고, 근데 임진왜란에서 졌으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라이벌인 가마쿠라 막부가 아니라 뭐였지? 도쿠가와였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 일본 열도의 통일을 완성시키고 나서 그게 1600년대 얘기인데, 그러고 나서 300년을 아주 평화롭게 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는데, 어찌됐든 간에 힘으로 이 도시국가를 굴복시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봉건주의적인 색채를 많이 띠고 있었다. 그래서 도시국가들을 이 힘으로 누르는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을 일본 특유의 막부 시스템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말이 좀 어렵지만은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도시국가들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 도시국가들의 그 영주라고 하죠. 이 영주, 이 지방을 다스리는 그 사람의 딸내미, 아들내미, 삼촌, 고모, 뭐 아무튼 가족 중 한 명을 이 에도 도쿄로 데리고 와서 이제 여차하면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산킨 고타이 제도라는 그런 걸 해서 일본이 살고 있었는데, 이때 일본의 이제 국제 정책 얘기해야 되니까, 일본의 그 외교 정책은 쇄국이었어. 쇄국은 뭐냐? 흥선대원군이 한 거. 나는 절대로 교역이나 서구 세계랑 접촉을 하지 않을 거야가 이제 쇄국 정책이고, 그 일본은 쇄국 정책이란 걸 하고 있었는데 다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포르투갈 정도로만 조금 좀 살짝 네덜란드 정도만 살짝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쇄국을 하게 됐냐라고 보면은, 그냥 유럽 친구들이 와가지고 조총 5개 팔 테니까 은 몇 개만 줘 뭐 이러면은 아주 땡큐지. 근데 얘네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혹시 믿습니까? 좀 인상이 좋아 보이. 맨날 이런 얘기 하니까 일본 애들이 얘네랑 나 하기 싫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일본 또 이때 신토 국가라고 해가지고, 막 지금도 일본 애들 막 밥 먹을 때 보면 막 기도하고 막 뭐 할 때 기도하고 막 절가고 막 신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일본은 기독교를 매우 싫어했다. 그래서 쇄국을 하는데 네덜란드만 좀 봐줬다. 왜냐면 네덜란드는 이 좀 아니까. 그래서 막 그러세요? 그럼 님 알아서 뭐 신토든지 뭐 천황이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우리는 그냥 조총만 팔게요. 요런 개념이었대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교역을 할 수 있었는데 되지 마라고 인공 섬을 만들어서 거기서만 해라. 요런 식으로 할 정도로 일본은 쇄국 국가였다. 완전 통제된 국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고 시대가 흘러서 1853년에 갑자기 미국이 한 나라에서 배를 보내가지고 일본 동부 해안에 이제 당도를 한 거죠. 일본 애들은 아주 깜짝 놀랐다. 산처럼 큰 배가, 검은색 배가 딱 와가지고 이 키 크고 뭐 눈 막 핑크 색깔 눈이 아니고 막 파란 색깔 눈 가진 애들이 와가지고 헬로우, I'm fine, thank you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일본 애들 이제 좀 신기하니까. 근데 신기한다기보다는 요 정도 규모의 큰 배를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일단 좀 무서운데, 얘네가 와가지고 막 총 쏘고 막 이렇게 때린 건 아니고, 와가지고 안녕, 자 우리는 미국에서 왔는데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왔고,
야 이거 신기한 거 많다 하면서 증기기관차를 미니어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작동이 되는 석탄 넣어서 작동 이런 거 해가지고 좀 보여주고 막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라고 했는데 일본 정책이 뭐였다? 쇄국 정책이다 보니까 막 아니야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다. 근데 이제 미국 애들이 이제 와가지고 인사하면서 막 이렇게 총총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 is this gun 막 이러면서 막 좀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에도 막부 이 일본의 정권을 갖고 있는 에도 막부에서 일단 친구를 맺어버리는 거지.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게 자, 그 문제가 무엇이냐? 조슈번과 사스마 번이라는 게 있다. 그럼 번이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도시국가였다. 그러면은 조슈번과 사스마 번, 그러니까 도시 국가인 조슈번과 사스마 번이 어디 위치에 있는 도시국가였냐? 우리나라 대마도 근처에 있는 이 일본 극서부에 있는 이 나라라고 할게 그냥 나라였는데 그럼 왜 멀리 떨어져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건 얘기하면 기니까 아무튼 멀리 떨어져 있었다. 자,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사람 심리가 어떻죠? 딴짓하기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에도 막부의 그 중심지인 도쿄, 지금 도쿄랑 굉장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일단 도쿄랑 사이도 조금 안 좋고 그리고 이 떨어져 있는 이유가 사이 안 좋아서 떨어져 있는데 조슈번이랑 사스마번이 에도 막부를 일단 매우 싫어했고 일단 조금 겐세이를 항상 넣고 싶어 했는데 그럼 조슈번과 사스마번은 사이가 좋았냐? 아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안 좋았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지역 감정이 있는 두 지역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아무튼 그런 거는 다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역 감정이 있었다. 조슈번과 사스마번도. 근데 공통되는 한 가지는 에도막부 조금 안 좋은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조슈번과 사스마번이고 이 조슈번과 사스마번은 일단 일본이란 이 일본 열도에서 많은 많은 이제 도시 국가 중에서 일단은 조금 파워가 강력한 그 도시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조시몬과 사스바본 나름대로 무엇을 하고 있었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래서 잠깐 인물 얘기를 좀 하자면 이때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네덜란드 대지마, 이 대지마에서 교역하는 네덜란드 사람들을 통해서 네덜란드 학문 나낙이라는 게 많이 유행을 해요. 일본에서. 그러면서 이때 조선이랑 너무 다른 게 일본은 그래도 이 민주주의라는 게 뭔지 전 국민이 아는 건 아니어도 일부 지식인 계층은 미국이란 나라는 대통령을 뽑고 그 대통령은 5년 정도 하는데 한 번 더 할 수 있대. 요 정도는 엘리트 계층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다. 왕을 뽑을 수 있는 나라가 있다. 자유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에는 나중에 나올 메이지 유신이랑 근대화의 초석이 되는 그러니까 어떤 베이스 준비물이 되는 거죠. 사스마번과 조시번 둘 다 요런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좀 눈여겨 봐야 되는 게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다. 요시다 쇼인이 누구냐? 나 같은 과외 선생이다. 그래서 조그만한 집 지어놓고 송하촌숙이라는 집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뭐 김과회 같은 데서 막 글을 올릴 순 없으니까 그냥 아름아름 소문 듣고 찾아왔어요 하면서 이 제자들이 오고 그 제자들이랑 이제 막 네덜란드만 공부한 건 아니고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유교 경전 공부하면서 야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냐 일본이란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요런 토론도 좀 하고 그러면서 막 서양 학문도 좀 배우고 요런 활동을 좀 했었다. 근데 그 요시다 쇼인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도요토미 이토 히로무미였다. 그래서 이토 히로무미라는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제자가 돼가지고 이 일본 근대화에 앞장선다. 근데 이게 뭐 좋고 싫음을 떠나가지고 아무튼 역사가 그런 거니까 칭찬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아무튼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도 여기서 나왔고 조슈라는 데서 나왔고 그래서 조슈 5라 해서 이토 히로부미 같은 동료들이 4명이 더 있었다. 요런 상황에서 갑자기 흑선회항했는데 우리는 쇄국을 해야겠는데 갑자기 에도 막부에서 친구를 맺어버려. 이건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 그리고 이런 약간 분노가 있었는데 송하천숙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이 항상 했던 얘기가 실사고시 우린 행동하지 않으면은 다 의미 없다 약간 요런 뽕을 채워줬기 때문에 조낭양이 운동이란 걸 합니다. 그럼 조낭양이 운동이 무엇이냐? 나 잘 모르는데 아무튼 황제를 이때 천황은 있었으니까 그냥 이름만 천황이지 실권은 없었어도 천황이라는 거 있었으니까 천황을 내세워서 양키 서양인들을 이 무찌르자 요런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근데 선생님 그러면은 나중에 메이지 유신하면은 그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나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 일단은
이 아무튼 큰 사건이잖아요. 이 흑선 외왕 1853년에 페리제독이 온 사건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각 번의 대장들이 다 에도로 와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에도 막부 이제 막부 장이 아 이런 일이 있었다. 언제 53년에 몇 월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막 뭐 청문회 같은 걸 좀 진행을 하는데 이제 조슈번과 사스마번은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 거지. 그래서 그 천황 제가는 받았어. 그러니까 약간 좀 떨떠름하게 얘기를 한 거지. 막 그러니까 좀 삐리하니까 이제 천황을 직접 뵈러 갑니다. 그래서 천황을 이제 만나가지고 혹시 그 허락하셨습니까? 아니래. 천황이 안 했대 자기는. 그래서 아 이거는 참을 수가 없다 해서 조슈번과 사스마번이 이거 싸워야겠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힘으로 누르고 있는 막부기 때문에 힘이 일단 가장 셉니다. 그러면은 조슈번 따로 사스마번 따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 에도 막부를 이 전쟁을 하려면은 가능성이 또 낮아지는 건데 여기서 또 한 인물이 등장하다 한다. 그래서 누구냐? 그게 사카모토 류마다. 사카모토 류마라는 사람이 조슈번과 사스마번 사이 안 좋은 둘을 잘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이 연합을 시키고 그리고 아 쳐들어 가자라고 하기 전에 뭔 사건이 터지냐면은 그 전쟁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조슈번과 사스마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우리나라 사이 대마도 거기에 영국 배, 프랑스 배, 뭐 독일 배 이런 이 외국 배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존황양이다. 그래서 이 양키들을 서양인들을 몰아내자라고 해가지고 이 공격 이 선빵이라 하죠. 선빵을 딱 쳐버리는데 당연히 지지요. 기술적인 차이, 이 사상적인 차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생각이 확 바뀐다. 어떻게 바뀌냐? 아 이거는 조낭 양이는 하는데 양이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 버려야 된다. 요런 생각을 하고 에도를 가가지고 메이지 유신을 한다. 그래서 천황 아 힘들으셨죠? 그래서 다시 이제 천황한테 이제 막 멋쟁이 옷도 입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왕정 복고라는 걸 한다. 일본이 그게 언제냐? 1868년이다. 68년부터 일본은 일본 제국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때 역할을 한 게 아까부터 얘기했던 이토 히로부미인데 이토 히로부미 얘기를 계속 왜 하냐면은 너무 중요한 인물이긴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암살되긴 하지만 아무튼 일본사를 알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데 이토 히로부미가 영어를 일단 굉장히 잘했고 그리고 일본 이제 메이지 유신 체제부터는 일본 엘리트들이 그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뭐 하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 우리 이제 배를 타고 가서 공부를 좀 해봅시다라고 해서 일본 이때 처음 예산을 싹 걷어가지고 그 예산 전체 예산의 3분의 1 정도를 공부하는 데 씁니다. 근데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때 유튜브 이런 게 없으니까 직접 배를 타고 가가지고 유럽 대륙 그 다음에 미국을 가서 공부를 해보겠다. 그게 이와쿠라 사절단이다. 그래서 이와쿠라 사절단을 1873년에 보내기 전에 그럼 국내에서 뭐 하냐? 국내에서는 패번치원이라는 거 한다. 그럼 패번치원이 뭐냐? 아까 얘기했던 조시번, 사스마번 같이 이 봉건적인 일본 도시 국가들을 다 없애고 현을 만든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은 현이 있다. 이때부터 이제 현이 생긴 거다라는 게 패번치현 사건. 그리고 징병제 우리 남자들 군대 가는 그 징병제 실시하고 그다음에 교육직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천황이 전격적으로 일본 사회에 등장했으니까 나는 짐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어떤 생각? 엄마한테 잘하고 형제들끼리 친하고 뭐 이런 뭐 몇 가지 얘기를 해요. 그게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국민교육 헌장 같은 거야. 아무튼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가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었다. 이와쿠라 사절단 얘기를 잠깐 해보면 이때 당연히 이토 히로부미도 이와쿠라 사절단으로 일원으로 참여를 해서 배운다. 뭘 배우냐? 군대부터 배워야겠죠. 그 군대는 일단 해군은 영국 걸 가져오고 육군은 이 독일이랑 프랑스 둘 중 하나 가져올까 말까 하는데 이때 독일이랑 프랑스가 잠깐 전쟁을 해요. 1870년 보불 전쟁이라고. 근데 그때 독일이 이겨가지고 원래 프랑스 거 배우려 했는데 독일 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전쟁은 좀 특이한 게 요즘 전쟁은 해봤자 기자들이 가서 이러면서 사진 찍는 건데 이때는 좀 구경을 할 수 있었어요. 민간인들까지 이제 티타임 하면서 전쟁하는 구경이 있었다. 그래서 일본도 거기서 꼽사리를 껴가지고 이제 구경을 하는데 독일 애들이 잘 싸우더라. 그래서 육군은 독일 거 가지고 그러면 자 이제 군대 됐어. 그러면 법은 이제 민법이 있고 뭐 헌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헌법은 독일에서 가져온다. 그리고 민법은 어디서 가져왔냐? 프랑스에서 가져왔다. 그래서 일본의 사정에 맞게 잘 버무려 가지고 일본 제국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광복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 헌법을 어디서 많이 차용했냐? 일본 헌법에서 많이 차용을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의 원조는 놀랍게도
독일헌법이다. 여기까지 좀 알 수가 있고, 자 그리고 그럼 영국에선 뭐 배웠어요? 영국에선 입헌 민주주의라는 걸 가져온다. 입헌 민주주의가 뭐예요? 천황은 실질적으로 정치적 권력은 없지만은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가 운영은 그 밑에 내각 의회에서 한다라는 시스템을 가져온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일본 총리는 지금 뭐 140 몇 대까지 오는 거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21대, 22대 거의 이 정도 선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일본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오게 되는 거지요.